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5주차 두 번째 수업이 아니라 6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 귀납의 문제, 과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귀납의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한 원의 모든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라는 주장이 옳은 주장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자, 이건 꼭 휴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비슷한 입장인데요. 뭐냐면 수학적인 그 주장들은 우리가 꼭 경험을 동원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원이란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바로 원의 정의죠. 그 정의에 기초하면 한 원의 모든 반지름의 길이 같다라고 하는 게 딱 그 참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뭐냐면 또 원의 정의도 있고 사실은 반지름의 정의도 생각해보면 반지름은 뭐예요? 원의 둘레의 한 점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까지의 선분이죠, 선분. 그걸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그런 원과 반지름의 정의에만 호소해서 참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참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한 원의 다양한 반지름을 자로 재본다. 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서는 그 반지름들을 비교해본다. 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흉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흉이 그래서 우리의 탐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념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있다. matter of fact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탐구 영역이고, 그래서 관념들의 영역은 이제 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리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쪽 관념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뭐랄까요? 그 정말로 그런 관찰, 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의만 생각하면 돼요. 그 정의는 다 누구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은 어떨까? 신의 문제에 있어서 휴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잘 입증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죠. 결국 뭐냐면 신의 존재 문제는 순수히 관념들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거는 경험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에 대한 탐구 영역에 속하는 거죠. 사실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관념을 그냥 탐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신의 정의를 생각한다고 해서 신의 존재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사실 데카르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휴메의 입장입니다. 정의만 따진다고 해서 신의 존재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그 관찰, 증거에 호소해서 신의 존재 문제에 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답을 시도했더니 결국 나중에 가면 결국 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답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관념들의 관계는 애초에 그런 식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경험적 증거를. 자, 그 다음 3번. 귀납 추론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귀납 추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순환 논증이죠. 그렇죠?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게 개별 귀납 추론들은 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통 그렇죠. 일부 사례를 통해서 전체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납 추론인데 그걸 다시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사실 결국 이것의 타당성이 결국 귀납 추론에 의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순환 논증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시도 자체는 뭐예요? 지금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관찰 증거, 경험적 증거에 호소해서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 그 정당화 시도는 결국 뭘 경유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귀납 추론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순환 논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정당화하려는 것을 전제하는 성결 문제의 오류, begging the question을 범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사실 많이 틀렸죠, 맞지? 많이 틀렸죠. 정당화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귀납 추론을 정당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타당하려면, 이게 맞으려면, 이게 정당화되려면 귀납 추론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당화하려는 걸 전제하고서 시작하니까 그게 일종의 또 순환 논증이거고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납 추론이 그것의 정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자, 정의에 의해서 귀납 추론은 정의만 보면 딱 그 정당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아까 원의 반지름이 똑같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 바로 정의 호소에서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에 대한 칼포퍼의 무한투행 논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건. 자, 귀납 사실 되게 비슷해요. 흉미 거랑. 하지만 여기서는 귀납 원리라고 하는 게 일단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시작하죠. 자, 일종의 귀류법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정하는 순간 귀류법 그런 게 있다라고. 자, 뭐냐면 귀납 추론을 타당한 논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귀납 원리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무한투행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때 귀납 원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내용이 뭔지를 제시하진 않아요. 칼포퍼의 전략은 뭐냐면 그런 게 일단 있다고 해보자.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서 하면 그게 무엇이든 무한투행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단 뭐가 있냐면 귀납 원리가 적어도 논리적 참은 아닐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거죠. 만약 귀납 원리라고 하는 게 논리적 참이라면 걔를 전제하고, 그러면 걔가 논리적 참이니까 더 이상 다른 경험적 증거에 호소해서 걔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귀납 원리가 반드시 참이고 걔로부터 이제 그 귀납 추론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적 증거들을 넣고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은 타당한 추론이 돼버리죠. 더 이상 무한투행에 빠지지 않아요. 귀납 원리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걔가 논리적 참이 아니라면, 사실의 문제라면 뭘 필요로 해요? 경험적 증거에 의한 귀납적 정당화가 필요하죠. 자, 그게 한번 시작되는 순간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한투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귀납 원리가 논리적 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많은 그 귀납 추론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확률에 의존합니다. 근데 그때 그 확률에 의존하는 그 귀납 원리가 역시 또 논리적 참이 아닌 사실의 문제라면은 역시 무한투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칼포퍼의 핵심이죠. 그렇죠? 개연성 판정을 위한 것이라면 귀납 원리가, 자, 귀납 원리가 딱 있고 그로부터 귀납 추론이 쭉 이루어지면은 결론이 뭐예요? 걔가 아무도 참일 것이다. 이런 식일 거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귀납 원리 자체가 또 경험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종류의 또 귀납 원리에서 그 귀납 원리가 아마도 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게 또 무한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역시 무한투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가 귀납 원리 자체가 개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자, 그런 걸 지적하는 논변인 겁니다. 아주 재미난 논변이고 매우 강력한 논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 그 귀납 추론을 확률적으로 이제 그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귀납 원리를
선험적인 방식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하죠. 확률의 공리들, 우리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재미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주로 보통 그런 사람들 이제 베이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재미난 결과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포퍼의 논리를 따른다면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할까요? 자, 포퍼는 지금 귀납 추론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연역 추론만 사용하자 그랬죠. 자, 그 중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한번 귀납 추론을 해가지고, 귀납 추론을 해서 어떤 가설, 경험적 가설이 참여론을 구해본다고 치자. 그럼 그 값이 얼마겠냐라고 하죠. 근데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가설은 결국 어제 오늘에 내가 본 몇 개의 빛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빛, 현재의 빛, 미래의 빛,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관찰하는 그 빛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온 우주에서 존재하는 그런 모든 빛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분모분의 분자라고 하면은 분모는 무한인데 분자는 유한한 거죠.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뭐 얼마가 유한한 수가 돼버리니까 결국 0에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참일 확률은 사실은 뭐 0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에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거 과학자들이 거의 믿는 주장이죠. 현재 거의 모든 과학자가 믿고 있는 주장일 겁니다. 사실 좀 이렇게 포퍼의 주장을 내가 따라갔을 때 좀 이런 어색한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다 믿고 있는데 그것이 가설의 참여 확률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구해본다면 0에 가깝다. 두 가지가 상당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포퍼식의 주장은 실제 과학자들 또는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과 붙여봤을 때 직관과 엄청나게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포퍼는 그 직관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직관과는 뭔가 좀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포퍼는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직관들은 다 인간의 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 준 거 보면은 중간에 심리주의의 배제인가요? 그런 그 소제목에 달린 부분이 있죠. 뭐냐면 그런 믿음 같은 것들 있죠. 그건 다 인간의 심리의 문제고 논리가 아닌 거죠. 오로지 논리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는 이런 과학적 가설들을 다 확률이 0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믿는 건 뭐냐?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심리적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심리학의 문제인 거고요. 논리학자, 논리적 관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포퍼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퍼는 반증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과학의 방법, 사실의 문제에 탐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가설을 우선 세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로부터 새로운 예측을 뽑아내고 연역적으로 도출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관찰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때 관찰과 예측이 일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설이 참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의 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하는 거냐? 가설을 버릴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앞에 두 가지는 뭐예요? 앞에 두 가지 얘기는 결국 지금 귀납 추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포퍼는 귀납 추론을 하지 말자 그랬죠. 왜냐?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가설을 버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경험적인 관찰과 예측이 불일치했을 때 그때에만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가설을 버리는 건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반증입니다. 하지만 가설의 참을 입증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추론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몽돌이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자들의 어떤 직관, 실제 관행과는 매우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과학자들은 논문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논문 낼 때마다 항상 자신의 가설은 이러저러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됐다.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포퍼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퍼 얘기는 또 한편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참 어색해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다음 중 포퍼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귀납을 사용하지 않고도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되게 어색한 입장이지만 포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가설을 추측하고 가설을 반증 시도하고 반증을 시도하고 그럼 반증이 가능한 주장만이 과학이 될 수가 있어요. 틀릴 수 있는 예측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애초에 틀릴 수 없다.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밖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라는 식의 주장. 이런 건 애초에 경험적 관측을 통해서 반증 시도 자체도 할 수 없죠. 그런 건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려면 애초에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틀릴 수 있는 예측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경험적 논박이 불가능한 튼튼한 과학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논박이 불가능한 그건 과학이 아니니까요. 경험적 논박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끔씩 경험적 논박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꾸며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뭐죠? 사이비 과학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게 포퍼의 얘기예요. 보통 겉보기에는 경험적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 외향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어떤 경우든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그렇게 꾸며낸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가끔씩 그런 논리에 반하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한다. 어때요? 당신은 매우 똑똑하지만 가끔씩 바보 같은 짓도 합니다. 이런 주장 어때요? 그런 주장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런 거 다 사이비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사이비 과학의 술책이에요. 뭐냐면 경험적 논박의 여지를 애초에 확 줄이는 거죠. 오히려 과학은 어떠냐면 아주 반박이 쉬울 정도로 아주 엄밀한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비겁하게 원래 보통 이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진 않는 거죠. 그건 비겁한 거고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애초에 경험적 내용도 없는 거고요. 그게 바로 포퍼의식의 견해예요. 그래서 경험적 논박이 불가능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흉과 포퍼의 입장. 이건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지난주의 강의까지도 한번 같이 따져봐야 됐던 거죠. 신의 문제에 대해 흉은 균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흉은 이랬죠. 신의 존재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죠. 뭐에 비해서? 자연 법칙보다 부족한 거죠.
반면에 포퍼는 어때요? 신의 존재는 애초에 경험적 반박이 불가능한 주장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포퍼 예를 들면 기도를 해요. 기도. 저를 안 들어줬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제발 비대면 강의가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빌었으나 들어주지 않았죠. 아, 정말 안타깝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반증된 건 아니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맞죠? 신이 애초에 제 말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어쩌면 제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등등등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애초에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또는 반박될 수조차 없는 주장이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관찰을 하면 신의 존재를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애초에 없는 거죠. 반면에 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뭘 판단하게 마련인데, 그러면 경험적 증거의 그 정도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정도를 따져서, 근데 자연 법칙은 경험적 증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적어도 신의 존재의 문제는 그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한참 낫죠. 한참 낫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흉도 약간 일관성 문제를 비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흉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귀납출은 정당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납출은 정당화 안 된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서 뭘 판단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귀납출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놓고서는 귀납출은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얘는 좀 더 덜 신뢰할 만한 주장, 쟤는 더 신뢰할 만한 주장.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되나요? 휴맥의 귀납은 뭐예요? 일종의 본능, 습관인 거죠. 습관에 불과한 거.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건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합리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휴먼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뭔가 이제 살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사실 강력한 얘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어색한 부분이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귀납추론은 정당화되지 않지만 본능에 불과하고 습관에 불과한데,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하고 무엇이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를 따져야 된다. 이게 중간에 어디선가 좀 어색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히려 포퍼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귀납추론은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어때요? 멋지잖아요. 멋지죠? 자, 그런데 이런 멋진 입장이 또 얼마나 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게 바로 버스를 기다리는 포퍼 문제죠. 자, 그 예시문이 있었죠, 원래. 포퍼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맨날 9시 5분쯤 온다는 거를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포퍼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9시 5분에 왔으니까 오늘도 그때쯤 오겠죠. 뭐라고 하는 거죠? 귀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퍼는 귀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열심히 꾸며냈습니다. 아주 재미난 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버스가 9시 5분쯤 온다는 가설을 아직까지 폐기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분간 가설을 수용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설을 믿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대신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수용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근데 수용한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분간 가설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파고 물으면 포퍼가 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수용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믿는다는 얘기랑 다른 거냐?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순간 포퍼가 그런 거 왜 자꾸 묻느냐라고 싫어할 수 있죠. 과학의 입장에서는, 과학자 입장에서 어떤 가설을 당분간 수용한다는 거는 그거를 다음번 테스트에 내가 붙이겠다라는 어떤 그 결단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설은 흥미로운 가설이고 이 가설을 반증 시도해보겠다라는 거죠. 가설 수용의 의미가 바로 그거인 거죠. 당분간 걔를 계속 나는 반증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건가요? 버스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설을 반증 시도하겠다는 건가요? 자, 한번 또 넘어가 보죠. 참 또는 개연적 참을 추론하는 건 경험적 추론을 하는 과정, 귀납 추론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믿지 않는다. 가설은 곧 지식이기에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가설에 불과해요. 버스가 여기 온다라고 9시 5분쯤 온다는 건 가설에 불과하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포퍼의 목적을 한번 비춰보죠. 포퍼의 목적이 뭐죠? 학교에 가려는 거잖아요. 맞죠? 단지 버스가 오는지 9시 5분에 오는지를 테스트하려는 걸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닌가요? 지금 학교에 가려고 하는 그 목적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단지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어색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직 틀린 적이 없다. 단지 수용 상태다. 일시적 수용 상태고 당분간 사용은 되고 있다. 당분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죠? 믿는 건가요? 포퍼는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또 다만 흥미를 느껴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귀납적 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설은 믿지 않지만 다만 흥미를 느껴서 실험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퍼 입장에서 해볼 만한 답인 거죠. 저는 그동안 이 가설이 폐기되지 않았고 반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포퍼의 목적이 빠져 있죠. 진짜 목적. 포퍼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단지 테스트하고 있다. 삶이 테스트인가요? 포퍼는 지금 학교에 가야 한단 말이죠. 단지 테스트는 아니에요.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삶이 오로지 가설의 테스트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삶은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해야 되고 그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서 방법을 이용해서 한 거죠. 보통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 가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 버스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왜 적절한지는 또 다른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그동안 이 버스가 계속 9시 5분에 꼬박꼬박 왔으니까 이번에도 오겠지 라는 걸 통해서 정당화되고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에 가겠다는 목적에 어떤 방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포퍼식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주 포퍼 입장에서 이거를 억지로 꾸며내서 나는 단지 그냥 테스트를 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상한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곤란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퍼의 빙의를 해서 아주 재밌는 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런 답들을 들은 사람이 어색해할 수 있다는 점, 이상해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이제 포퍼가 가진 매우 심각한 단점이고 사실 휴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한 거죠.
귀납은 정당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귀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상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 흉이 뭔가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흉과 그 포퍼를 한번 비교해서 대비해서 둘 중 한 명을 좀 비판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흉과 포퍼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비판했나요? 이걸 그러게요. 객관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통계를 내봤으면 좋았을 텐데. 봅시다. 과학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과 별개로 칼포퍼는 귀납적 추론 방식을 통해 과학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이 귀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귀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과학 가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맨 땅에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귀납을 통해 동원해서 가설을 생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포퍼는 여기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말하냐? 포퍼의 답변 한번 상상해보죠. 포퍼라면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귀납이 아니다. 그건 상상의 과정이다. 추측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원자론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원자론 같은 가설, 원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1번 원자, 2번 원자 봤으니까 모든 원자 이런 방식으로 귀납 추론한 거 아니죠. 사실 보지 못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대부분의 과학의 가설들은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인식이 우리가 귀납적으로 가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포퍼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퍼는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그냥 심리학의 영역인 거죠. 심리학의 영역, 논리의 영역이 아닌 거. 그래서 포퍼 이렇게 얘기하죠.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그 발견의 과정인데 그건 다 심리의 문제고 논리가 없어요. 지 멋대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꿈에서 봐도 상관없고 뭐 이상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은 논리가 개입하죠. 근데 무슨 논리만 개입해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제 귀납적 정당화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건 빼고 연역적 정당화, 즉 반증의 논리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시도고요. 그 다음에 귀납을 사용하지 말았는 포퍼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 지식이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지금 가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귀납 추론이 없다면 경험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발전은 없을 것이다. 포퍼라면 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포퍼라면 가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얻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포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죠. 버리는 건 아니죠. 버리는 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알아갈 수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고정관념에 빠져있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나갈 수 있죠. 다만 근데 믿진 않죠. 그 점이 좀 어색한 점이에요. 자, 보죠. 이번엔 또 포퍼처럼 귀납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귀납은 인간의 본성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한 개연성을 얻게 해주어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걸 찾아낼 때 귀납 없이 할 수 있나? 라는 점 이상한 거죠. 포퍼라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공한다는 가설이 그동안 반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반증되지 않은 이 가설을 난 흥미로워서 테스트하고 싶다.
이게 반증되지 않았다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방법이 계속 성공적이었다라는 가설이 반증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걸 써먹겠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걸 한번 써먹겠다라고 하는 건 오로지 포퍼에게 뭐예요?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봅시다. 귀납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귀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휴메 주장에서 귀납을 사용하기 위해 실험과 관찰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경우라면 개연성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검은 백지와 같은 사례가 나온다면 그것의 개연성은 보장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사용이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요? 자, 귀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용을 해야 되냐 과연? 자,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발레가 나타나면 더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로 이제 도피하려고 하냐면 개연성의 문제, 그리고 확률의 문제로 도피하려고 하죠.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연역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니까 그 중간 뭔가가 필요한 거죠. 다음, 귀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납을 사용하게 되면 참이라고 생각했던 가설들이 하나의 모순이가 발생하면 과학 전체가 모순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납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납 원리는 선험적 지식으로 바탕이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모인 것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귀납 원리는 선험적 지식으로 바탕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포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선험적인 방식으로 귀납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성공이 아직 안 됐어요. 자, 또 그다음 귀납이 정당화되지 않는데 귀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자,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로 점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사실은 더 엄밀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또 다른 부분 볼까요? 여기 보죠. 요거까지만 봅시다. 귀납법은 순환 논증에 빠진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지만 귀납 추론이 없다면 과학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을 마시고 배탈 난 적이 없다고 해도 다음에 마실 생수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맞아. 그렇다고 생수를 안 마실 거냐? 우리 물 안 마시면 결국 죽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 행위는 결국 귀납이 오산 거라고 하는 게 그 포퍼가 아무리 그거를 이제 말을 교묘하게 꾸며서 귀납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그건 귀납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제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귀납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귀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생수를 안 마실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 강력한 논배이 또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할까요? 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물론 정답은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좋은 답은 아니에요. 좋은 답이 있고 나쁜 답이 있어요. 철학을 한다는 건 아무 얘기나 해서 된다는 건 아니죠. 그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쓰신 답 중에도 보세요. 이런 답은 꽤 좋은 답이에요. 꽤 좋은 답입니다. 다른 답들 중에 좀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